택시기사를 유인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파트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한 교차로. 지난해 12월 20일 밤 10시 무렵 이곳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뒤에야 뒤늦게 급제동을 하는 흰색 SUV 차량. 하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고 유발 차량을 운전한 이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이기영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이기영. 그를 따라간 50대 택시기사는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2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롱 속에 앉은 상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된 건 맞아요. 이게 옷좀 좀 가르고 폭행돼 있을 거면. 그로부터 8시간 뒤 이기영의 집을 찾았던 그의 여자친구에 의해 발견된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 집의 진짜 주인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추궁 끝에 이기영으로부터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최서연 씨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받았던 겁니다. 4개월이라는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건의 잔인한 살인 범행.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좀처럼 듣기 힘들었던 연쇄 살인이라는 비보에 여느 때보다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동거녀 및 택시기사 살해사건 범인 이기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거녀 살해는 우발적 사고라는 이기영의 자백.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둔기인 렌치를 사용해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살해 시점은 지난해 8월 3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기영은 살해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지인들에게 동거녀인 척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횟수만 전부 92차례에 달합니다. 그렇게 서연 씨의 죽음은 이기영이 숨겨놓은 오랜 비밀이 되었던 겁니다. 동거하던 여성 관련해서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사망 후 147일 뒤에야 알려진 서연 씨 죽음. 그 사이 계절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탓에 많은 증거들은 시간에 밀려 사라졌고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된 최서연 씨의 죽음. 동거녀 살해 사실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지점도 함께 자백한 이기영. 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서연 씨의 흔적은 왜 발견되지 않는 걸까? 제가 저 70이라고 90이라고 써 있는 저게 자신의 비밀을 묻은 위치로 대전차 방어 시설물 92번 포인트를 고집하고 있는 이기영. 그것은 계산 없는 온전한 자백일까? 아니면 음모를 품고 있는 의도된 자백일까? 첫 번째 살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미안함의 심리를 쉽게 억누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살인에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연쇄살인범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택시기사의 죽음과 달리 범행 동기와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동거녀 최서연 씨 죽음. 이기영은 말 다툼 중 홧김에 던진 렌치에 맞아 서연 씨가 급작스레 사망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얘는 되게 불쌍해 하면서 이제 원래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워낙 재력
가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은데 집안에서 이제 정략 결혼처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3번 결혼하셨다고. 아빠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확인해보니 이기영의 말 중 사실이라고는 지난 2018년에 결혼을 했다는 점뿐입니다. 아버지가 2번의 이혼과 2번의 재혼을 했다는 것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단골이던 최서연 씨와 무척 가깝게 지냈다는 홍주연 씨. 항상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조그맣게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인테리어 아예 통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고 뭐 어쩌고. 숨진 최서연 씨는 이기영을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미지를 자기 실제와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짓말에 끝단점까지 왔다. 그때 이제 일어난 게 살인인데. 지난 2020년 가을 최서연 씨는 혼자 힘으로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분명 그녀에게 행복의 장소였을 이곳은 살인마 이기영과의 악연으로 한순간 사건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여 뒤 시작된 수사. 대부분의 흔적은 이미 이기영에 의해 지워진 후였지만 안방 벽면엔 미세하게나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거녀의 DNA와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산혈흔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벽면에 흩뿌려진 비산 혈흔을 분석한 결과 이기영이 피해자의 머리를 렌치로 10회 이상 가격해 살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살해 시점은 지난해 8월 3일. 그날 이후 서연 씨와 만나거나 통화를 한 이가 없어서입니다. 시신 유기 시점은 살해 다음 날인 8월 4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기지국 수사를 통해 지난해 8월 4일 밤 시간대 서연 씨의 휴대전화가 집에서부터 공릉천 쪽으로 이동하던 중 꺼진 사실이 확인돼서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일이 지나 인터넷에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수회 검색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신 유기 장소라고 주장하는 공릉천에 실제로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난 정황들은 서연 씨가 이기영에게 살해됐음을 말해주지만 밝혀진 증거들만으로는 서연 씨의 죽음을 인정하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현장에서 피해자의 피가 다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단정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경우는 살인으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 동거녀를 살해했다라는 진술 말고 기타 증거들을 보면요, 비산 흔적 같은 것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간접 증거예요. 시체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부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시신 매장 위치도 함께 고백했던 이기영은 여러 차례 수색 현장에도 동행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마저 허투루 놓치지 않고 꼼꼼히 수색을 이어온 경찰. 그런데 왜 여전히 성과는 없는 걸까? 시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로 지금 수많은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있고 국가기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살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직 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 이기영이 자백한 시신 유기 장소는 대전차 방어시설물 위치가 아니라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1.5km 더 상류 쪽에 있는 램프 A교 부근이었습니다. 처음 동거녀 최서연 씨가 가출을 했다고 우기던 이기영은 경찰이 차량에서 발견한 혈흔과 서연 씨의 신분증을 제시하자 동거녀의 시신을 램프 A교 인근 강물 속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던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추운 겨울 공릉천 물속을 일주일간 수색했던 경찰. 그런데 검찰 송치 하루 전 돌연 그가 시신 유기 장소를 바꾼 겁니다.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던 이기영의 2번째 자백. 사실 살해 행각이라는 표현은 관찰자 시점에서 제3자가 그 내용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죠.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진술을 했다기보다는
제3자, 관찰자의 관점에서 마치 소설이라든지 이런 허구의 내용을 묘사하듯이 이렇게 상당히 거짓을 섞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자백에서 그는 위치만 번복한 것이 아닙니다. 시신을 유기한 방법 자체도 이전과 전혀 다르게 진술한 이기영. 그는 대전차 방어 시설물 92번 포인트로부터 크게 3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에 동건의 시신을 매장했는데 바로 이것에 담아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차량에 루프백을 가져와서 플러스 유기를 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루프백을 쳐놓고 돼 있고 뭐 방수 재질이고 뭐 당시 공릉천의 날씨 정보를 확인해 보니 시신 유기가 추정되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10mm 이상 비가 내린 날은 전부 5일 정도지만 8월 8일과 9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물 인근에서 루프백제 시신을 매장했는데 나흘 뒤부터 이틀간 내린 큰 비에 이것이 유실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공릉천 하류는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루프백이 한강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중지문감식 최고 권위자인 윤광상 경감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윤 경감은 한강에서 발견되는 변사체의 신원 확인을 전담해온 인물입니다. 깊게 땅속에 매장을 했어도 그 급류 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져가지고 이게 유실될 수도 있고. 근데 한강으로 한 유입됐으면은 우리가 뭐 100% 지금 신원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다 남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불상 남자 이거 어린이 추정 요 하나만 이제 안 된 거예요. 지난해 한강에서 발견된 변사체 중 북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 시신을 제외하고 전부 신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프백이 발견되지 않은 채 한강에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워낙 지금 공릉천하고 한강하고는 거리가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또 차단할 수 있는 그 세로로다가 또 쇠창살을 식으로다가 이렇게 부유물들 이제 걸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놨어요. 지난해 8월 8일 대전차 방어시설물 인근 공릉천의 수면 속도는 초속 1m 이상을 갈 정도로 빨랐습니다. 하지만 강 바닥 쪽 유속은 초속 20cm 정도에 불과합니다. 끈끈한 볼로 된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시신이 담긴 루프백을 초속 20cm의 속도의 물이 얼마나 이동시킬 수 있었을까? 초당 한 10cm 가정을 하면 12시간 동안 떠내려갈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 돼요. 4km에 뭐가 있냐면 아까 그 관문이 있어요. 네. 배수 관문. 예, 염전 배수 관문이 있어요. 수위가 가장 높아졌던 시점의 속도로 12시간 내내 이동했다고 가정해도 멀리 가지 못했을 걸로 보이는 루프백. 그러니까 이기영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루프백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8일 이후 그보다 더 많은 비는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과연 들고 이동을 했을까?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범인의 마음을 읽어보면 이동이 용이하고 발각이 덜 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동건녀의 시신이 이기영이 지목한 위치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매장되거나 유기돼 있어 하천으로 유실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루프백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기영의 주장에 따른 1차 유기 장소 혹은 2차 유기 장소 그것과 가까운 곳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제2, 제3의 시신 유기 후보 장소를 특정을 하고 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건녀 살해 후 큰 비가 오고 난 뒤면은 변사체 발견을 검색했던 이기영. 그 스스로 남긴 흔적들을 볼 때 동건녀의 시신은 공릉청 주변에 매장이 됐거나 하천가 주변 시설물 등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가 매장 장소로 지목했던 대전차 방어 시설물 92번 포인트. 그것을 범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해하기 힘든 점이 드러납니다. 그가 말한 유기지점 맞은편에 낚시꾼들이 앉아 유기 현장을 바라보고 있어서입니다. 이쪽에는 제 생각에는 없어요. 낚시꾼들이 여기 항상 있어요. 상주에 항상 상주에. 여름에는 더 많죠. 지금보다. 돌담 포인트라고 여기는. 많이 잡히는 게 뭐예요? 저 붕어죠 거의. 물 환경 보존 등을 위해 일부 구간에만 낚시가 허용되는 공릉천.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파주 토박이 이기영이 하필 낚시가 허용되는 구간의 초입을 유기 지점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있을까? 오히려 그 반대여야 말이 되는 게 아닐까? 이기영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안전하리라는 느낌. 시신을 유기한다고 했을 때 목격될 가능성이 낮다. 자기가 알고 있다. 그곳에 가서 시신을 유기한다면 걸리지 않을 것이고 또 나중에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편안함. 이것을 느끼는 것을 이제 컴포트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해내야죠. 이기영의 컴포트 존. 그곳은 공릉천 중에서 낚시 금지 구역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장소를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할 만큼 한때 그곳에서 무슨 이유에선가 자주 또 오래 머문 적이 있을 이기영. 수소문 끝에 과거 공릉천 주변에서 농수로 공사를 했던 시기에 이기영을 고용했던 한 업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회를 있었거든요. 그렇죠. 말레이시아죠. 네. 요 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군사부가 일하면서요. 그 고속도로 나중심이었으니까. 이기영이 농수로 공사를 했다는 장소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 이기영이 머물렀던 장소는 여기가 농수로 공사했던 곳. 이기영이 시신 유기 지점으로 지목한 대전차 방어 시설물로부터 직선거리로 3.5km 더 상류 쪽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이기영이 일을 할 당시에 없었던 신공릉천교. 농수로 공사는 그 주변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가 말한 대로 공사 현장 인근에는 말레이시아 교차로와 말레이시아교가 자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대 여성분이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 말레이시아에 가 있어서 자기가 와이프를 만나러 말레이시아를 갔다 와야 된다. 9월에 와이프 만나러 말레이시아 간다고 저희한테 막 얘기를 했었어요. 왜 하필 그는 동거녀 최서연 씨의 행선지를 말레이시아로 정했을까? 그 거짓말 중에는 사실과 거짓이 늘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부와 재력에 대해서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토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가 뭐 국가대표가 될 뻔했다라든지 그건 거짓말이지만 실제 유도 수련은 했었어요. 일관성 없는 말은 쉽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는 걸 막기 위해 거짓들 사이에 사실을 끼워 넣었던 이기영. 그런 습성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최서연 씨의 행방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를 언급한 점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이기영이 한 이야기는 자신의 습관에 따라서 일단 거짓말을 쫙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기 사이에 이기영의 그런 차량 이동 흔적 혹은 방문 흔적들이 그렇게 예상되는 이기영의 컴포트 존 내에 포착된다면 그곳에 중점적인 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 말레이시아교 인근에서 농수로 공사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곳 사정을 인지하게 됐을 이기영. 그가 비밀을 숨길 적당한 장소로 이곳을 떠올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얘는 늘 회예요. 말레이시아. 동거녀의 행선지로 언급한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지명이 있는 곳. 와이프랑 말레이시아 간다. 낚시 금지 구역이라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적고 한때 일터였던 장소. 내가 말레이시아 3주 정도 가야 돼서 아직 이곳 말레이시아교 일대는
경찰의 수색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볼리비아의 리튬 조광권을 취득했다는 기업에 투자하셨거나 유성훈 회장에 대해 아시는 분, 그리고 해당 기업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미인가 투자업체사에 근무하셨거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21년 6월 28일 40억 원 상속재산 관련 소송 중 발달장의 동생을 구리시 왕숙천에 유기하고 실종 신고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정신적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9년 12월 부산시 금정구 K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다금 학생이 수학여행 중 리조트 건물 12층에서 추락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동급생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